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염색체와 유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앞에 있는 거를 보게 되면은 모건이라고 했던 분이 실험을 한 거예요. 자, 이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몇 가지 사실을 밝혀낸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염색체상에 있다. 염색체 위에 유전자가 있다. 염색체라는 것이 이제 유전자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밝혀낸 분이 모건이에요. 그럼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는데 염색체 개수가 몇 개 안 됐거든요. 초파리는 4종류밖에 없고 사람은 24종류 있죠. 22번 염색체까지 그 다음에 XY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24종류가 있는 건데 유전자 개수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유전자가 여러 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연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먼저 위에 거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를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멘델이라는 분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밝혀낸 게 이거예요. 자, 흰 눈인 애하고 붉은 눈인 애하고 교배를 하니까 붉은 눈이 다 나왔거든요. 암컷 투컷 가리지 않고 다 붉은 눈이 나왔어요. 제가 생물체를 말했네. 자, 초파리 실험입니다. 자, 초파리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데 이 초파리의 눈 색깔을 이제 이분이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초파리는 성별이 나뉘니까 완두콩과는 달리 성별을 나눠서 실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흰 눈이고 얘가 이제 붉은 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배를 하니까 전부 다 붉은 눈 나왔어. 암컷, 투컷 가릴 것 없이. 그래서 이게 우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 교배를 하게 되면은 붉은 눈과 흰 눈이 3대1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율이 나오긴 나왔거든요. 즉 1대1과 2대0이 나왔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나오긴 나왔는데, 합하면 3대1이죠. 합하면 3대1이니까 그 비율이 나오긴 나왔는데, 암컷과 수컷에 따라서 표현형의 비율이 달라진 걸 확인했어요. 암컷과 수컷에 따라서 표현형의 비율이 달라진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성염색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자라는 것은 염색체에 있다는 걸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염색체라는 것에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 유전자를 표기를 할 때 염색체까지 같이 써가지고 표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염색체 같이 써가지고 표기를 해보자. 그럼 흰눈은 W라고 표현하고 멸성입니다. W 플러스는 이거 우성인데 붉은 눈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럼 교배한다고 했을 때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형들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를 판화사각형 그려가지고요. 이렇게 판화사각형 그려가지고 배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지금 수컷의 경우에는 붉은 눈과 흰 눈이 나올 것이고 암컷의 경우에는 얘가 지금 XW 플러스니까 전부 다 붉은 눈 나오기 때문에 붉은 눈이 이제 3대1로 나온 거예요. 붉은 눈과 흰 눈이 3대1로 나왔고 그때 수컷의 경우에는 이제 붉은 눈과 흰 눈이 1대1이고 암컷의 경우에는 붉은 눈이 1대0으로 나온 거죠. 그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성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유전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염색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모건현상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고 염색체들별로 유전자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염색체를 표현할 때 X, Y는 성별로 다르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색체를 이렇게 적어요. X, Y라고 적고 표기를 많이 해주고 상염색체 경우에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암컷이 되어도 1번 염색체 2개, 수컷이 되어도 1번 염색체 2개이기 때문에 뭐 얘가 이렇게 갖고 있어, 뭐 얘가 이렇게 갖고 있어 표현하는 게 1이라는 숫자를 쓰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염색체를 표현할 때 상염색체의 유전자는 그걸 잘 안 적어요. 문자로만 표기하죠. 문자로만. 그리고 X, Y 염색체의 경우에만 이와 같이 염색체를 표기를 해주고 적어요. 그럼 이제 성별까지 구분이 다 쉽게 가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그렇게 요령을 해가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요. 이 말이죠. 자, 모건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예요. 모건이라는 사람이 했던 것 중에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그 유전자가 염색체에 있다. 그러면 유전자 A가 1번 염색체에 연관이 있다고 표현하면 유전자 A는 1번 염색체에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모건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건 또 이거죠. 여러 유전자가 염색체 하나에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 유전자가 염색체 하나에 있다. 유전자 A와 유전자 B는 연관이 있다. 두 유전자는 같은 면에 존재한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는 뭘 위반하는 거냐면 멘델의 독립의 법칙과
독립법칙에 어긋난다라는 거죠.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어긋난다. 알겠죠? 어긋난다. 자, 염색체가 하나의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멘델의 독립법칙에 어긋나게 되는 거죠. 유전자 염색체에 있다라는 것과 뭐예요? 멘델의 독립법칙에 어긋나는 것을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건 앞에서 봤던 그림이에요, 여러분. 멘델 그 유전자 염색체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죠. 그죠? 앞에 했던 거 똑같은 그림이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연관 상태를 이제 볼 거예요. 이것도 뭐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자, 여러 유전자들이 하나 염색체에 있다. 여러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정교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뭐예요? 자가교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자, 자가교배라고 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배 실험을 하는데, 양성잡종 교배 실험을 하는데, 양성잡종 교배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좀 따라 적을까요, 여러분? 네,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뭐예요? 양성잡종, 자, 검정교배 실험이죠. 검정교배 실험입니다. 독립일대죠. 비율 뭐였지? 1대1 대1대1. 그렇죠? 1대1 대1대1. 예. 양성잡종인애를 검정교배했을 때 1대1 대1대1 나왔죠? 이유! 생익세포가 1대1 대1대1로 만들어지니까. 응? 생익세포가 1대1 대1대1로 만들어지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얘는 얘로부터 받은 대문자 I가 그대로 넘어온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부모형이라 불러. 부모형, 여기 페런트, 부모형. 페런트, 부모형.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부모형이죠? 그런데 얘들은 이쪽 부모가 준 대문자 R과 이쪽 부모가 준 소문자 R이 같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대문자 R과 소문자 Y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 소문자 R과 대문자 같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교차형, 재조합형.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생세포. 자, 중요한 건 생세포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생세포예요. 생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형으로 만들어주죠, 이거. 부모형. 부모형. 자, 생세포가 재조합형이죠. 재조합형. 비율 얼마? 비율 50%. 전체 생세포에서 50%잖아요. 이런 모습 보이면 뭐라고요? 독립이에요. 자, 독립이라면 생식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거 그대로 할게요. 비율 1대 1이에요. 그렇죠? 재조합 빈도 어디서 왔어요? 생식세포에서의 재조합 빈도 요거 온 거예요. 요게 지금 부모형과 다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준 건 이거였는데 달라졌죠. 이렇게 달라진 게 몇 프로 있는 거예요? 50%. 0.5의 빈도 50%. 이게 독립이죠. 독립. 아시겠어요? 독립. 자, 그런데 모건의 실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염색체라는 것에 유전자가 여러 개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 그림보다는 제가 좀 뒤에 있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올게요.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소 분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감소 분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제1감소 전기, 제1감소율 전기죠. 자, 생식세포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지? 예, A라는 유전자하고 B라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자, 부모가 AB 유전자를 줬어요. 소문자 AB 줬어요. 그럼 얘가 주는 것은 이렇게 염대체가 있을 때 이쪽에 대문자 A하고 대문자 B가 있는 거고요. 이쪽에 줬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소문자 A하고 소문자 B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개체가 감소분열하는 거죠, 지금요. 자, 부모로부터 대문자 A, B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하나 염대체에 있어. 이거 연관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이거 받았어. 그럼 부계의 염대체가 이거야. 모계 염대체는 이거고, 어머니가 소문자 A를 줬다. 염대체에다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염대체에다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감소분열하는데, 감소분열할 때에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자, 파란색은 아버지 거, 빨간색은 어머니 거, 부계의 염대체와 모계 염대체를 같이 4분의 7 만들어서 붙이고요. 교차라는 현상을 한다고 우리 배웠죠. 그러면 대문자 A하고 대문자 B 바뀌었어요. 소문자 A하고 대문자 B로 대문자 A하고 소문자 B가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과 파란색 섞이는 거 보십시오. 그럼 뭐가 일어났어요?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바뀌었다는 거죠. 자, 교차가 일어난 지점은 키아스마 구조 이룬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교차점인데, 실제 전자염이원 찍으면 이렇게 그림이 보여요. 염대체가 지금 보이고, 자매염색 분체에 비상동 염대체 간에 자매염색 분체 간의 안쪽에 놓인 것끼리 교차가 일어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교차가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즉 재조합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이거 하다가 왔잖아요. 자, 여러분. 재조합에서 중요한 점은, 얘가 어떻게 이제 염색체를 구성하느냐,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대문자 R, 대문자 Y, Y. 얘가 가진 염색체는 대문자 R, 대문자 Y, 대문자 R, 대문자 Y, 이렇게 염대체가 있었던 거예요. 독립이에요. 하나의 염대체에 하나씩 유전자가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유전자들별로 각각 다른 염체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네, 맞죠? 그림. 자, 그 다음 소문자 R, 소문자 Y 이렇게 되어 있는 애죠. 자, 얘는 염대체가 상동 염체일 때 여기에 소문자 R, 소문자 Y, 소문자 R, 소문자 Y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양성잡종인 애가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치? 이렇게. 그러면 얘네 염대체 구성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대문자 R과 대문자 Y를 하나씩 물려받았으니까 대문자 R, 대문자 Y, 이쪽에서 물려받은 것은 소문자 R, 소문자 Y죠.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차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얘가 만들어내는, 이 F1이 만들어내는 생식세포의 비율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이냐 연관이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만날 수도 있지만 독립적이기 때문에 얘가 만날 수도 있는 거야. 다음 세대로 줄 때 염색체를 선택하잖아요. 감소분의 특징, 부계와 모계 염색체 중에 선택해 넘긴다. 이걸 선택했는데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선택할 확률과 얘를 선택할 확률은 1대1인 거죠. 여기서 만들어낸 생식세포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 비율을 생각해 하셔야 돼. 1대1이지. 1대1대1대1이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때 부모가 주는 생식세포가 똑같은 거죠. 부모가 주는 생식세포가 똑같은 거잖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런데 이거는 부모가 주는 생세포는 다른 거를 내가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부모하고는 다른 생세포를 만들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조합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럼 재조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재조합해서 주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주는데 내가 만드는 생세포가 재조합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드는 생세포가 재조합된다고. 부모가 주는 거를 재조합했다고. 그 빈도가 얼마라고요? 50%라는 거죠. 재조합 빈도가 50%가 나온다는 것은 재조합 빈도가 50%가 나온다는 것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검정교배하게 되면 양성잡종 검정교배했을 때 1대1 대 1대1 생세포의 비율이 1대1 대 1대1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거고, 검정교배하게 되면 1대1 대 1이지만 자가교배하게 되면 1대1 대 1대1 대 1이 이렇게 양쪽으로 엮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9칸, 3칸, 3칸, 1칸 나온다는 거지. 9, 3, 3, 1 비율로 나왔던 거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영광과 교차를 따질 때 양성잡종이 내가 생세포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비율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비율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1대1 대 1대1 나오면 뭐라고요? 독립. 이거 딱 기억하시면 돼. 자, 그러면 연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얘기할게. 이제는 염색체상에 따로 있는 거야. 연관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요. 연관에 대한 얘기. 연관에 대한 얘기. 자, 모던의 실험, 모건의 실험. 모건의 실험이에요. 연관 있는 것에 대한 얘기. 자, 이 사람은 이제 이게 B 플러스와 VG 플러스가 있지. B, VG 플러스. 그러면 B 플러스라고 하는 것과 VG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야. 두 개씩 있는 거니까 다른 하나도 B 플러스와 VG 플러스가 있겠지. 그럼 얘가 주는 염색체 F1이 받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B 플러스하고 VG 플러스를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얘가 주는 염색체는 어떤 것이에요? B하고 VG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라면 회색 정상 날개하고 흔적 날개하고 검정 생목 갖고 있는 애죠. 이렇게 있겠지. 이걸 준 거야. 그럼 얘는 F1은 생식세포를 뭐 갖고 있어? 이렇게 갖고 있겠지. 양성잡종으로. 그런데 이때 얘가 만들어낸 생식세포의 비율을 보게 되면 9119라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뭐예요? 이들 간에 교차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거 그대로 사용할 확률이 크지. 아버지가 주셨어? 아버지가 준 거 그대로 사용하고, 어머니 주셨어? 어머니가 준 거 그대로 사용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 이들 사이에 교차가 잘 안 일어나니까. 무슨 말인가? 자,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자, 이런 경우야. A하고 E가 같은 염체인데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다. 가까이. 그러면 이들 사이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교차하기가 쉬워요? A하고 E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생식세포 만들 때 다 A하고 E만 있고 소문자 A하고 E만 있지. 이런 애들 만들기 어렵다고. 완전 연관이 안 나온, 완전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교차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적당히 떨어져 있잖아. 이거 보세요. 적당히 떨어져 있, 적당히. D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럼 적당히 떨어져 있으면 감소 분열할 때 사분열체를 위치시키는 가운데 재조합이라는 걸 할 수가 있지. 교차점, 키아스마 구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럼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애들이 재조합이 되니까 1대1 대 1대1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만약에 교차가 안 일어나고 이런 데서 교차 일어날 수도 있잖아. 다른 데서 교차 일어날 수도 있죠. 이런데. 그런데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A, B 사이에서 교차가 없다면, A, B 사이에서 교차가 없다면 1대1 대 1대 만들어지지. 그러면 교차가 일어난 경우가 많은 거냐, 교차가 안 일어난 경우가 많냐에 따라서 곱하기 X 1-X 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차가 X에 일어난다면 교차가 안 일어나는 것은 1-X일 거 아니야. 확률적으로. 그지? 수학적 이런 거 나와서 힘들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차가 일어난 게 X번이면 교차가 안 일어날 확률은 1-X번이잖아요. 확률적으로. 빈도로 보면. 교차가 일어날 확률이 30%야. 그럼 0.3이면 교차가 안 일어날 확률은 0.7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걸 뭐예요? 더하면 되죠. 그러면 이들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뭐가 제일 많겠어? 교차가 안 일어나는 애들이 더 많지. 교차가 안 일어나는 애들이 더 많다고요. 교차가
안 일어나는 애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교차가 안 일어나는 애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그지? 교차가 안 일어나는 애들이 더 많잖아. 이거 0인데. 교차가 일어나는 애들은 숫자가 적잖아, 상대적으로. 응? 50대 50 확률로 일어나? 2, 1, 1, 2. 알겠어요? 자, A, B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날 확률은 A, B에서 교차가 일어날 확률보다 작다. 그죠? A, B, 스몰 A, B에서 일어날 교차 확률보다 더 작은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A, B 사이에서 교차가 일어날 확률 A, D 사이에 일어날 교차 확률보다 적다. 그지? A, D. 왜? 거리가 더 짧잖아. A, B 사이가 더 짧으니까 그 사이에서 일어나기 더 쉽지 않다고. 그럼 A, B 사이에서 교차율은 뭐 예를 들어서 10%라면 A 사이 교차율은 20%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타당하다는 거죠. 자,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생세포 만들 때 제조합 빈도가 어떻게 돼? 얘들이 제조합 빈도지? 몇 프로? 20분의 2니까 교차율 20%. 아니 10%. 이 생세포에서 이걸로 끝났어. 근데 이걸 알아보기 쉬운 게 검정교배야. 검정교배면 이 비율 그대로 생세포에 나타나는 거니까. 표현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900개, 100개, 100개, 900개 나왔다는 거지. 이거 비율 그대로 나왔지. 그래서 교차율을 아는 거예요. 검정교배를 하는 이유는 교차율을 알기 쉬워서 그런 거야. 에? F1의 생세포의 비율을 알기 쉬운 게 검정교배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 자가교배는 좀 더 복잡하겠지. 자가교배는 좀 더 복잡해요. 검정교배가 훨씬 쉽지. 자가교배는 이걸 좀 복잡하게 하면 되잖아. 이거 자가급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9119야. 9119라고. 그러면 9981, 9109, 9109, 9981, 9109, 11은 1, 99, 9109, 11은 1, 9981. 얘가 F2에서의 표현이 나올 거 아니야. F2에서 표현형이 이런 애들이 뭐예요? 이런 애들이 9칸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거 다 더해가지고 숫자 계산해야 되니까 얼마나 교차율 계산하기가 귀찮아요. 그치? 교차율 계산하기 편한 것은 뭐예요? 생지세포의 비율을 볼 때 보기 편한 것은 검정교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검정교배로 내는 거야. 자가교배로 내면 짜증나. 이거 다 계산해야 돼. 알겠지? 이해 가요? 이해 가셔야 된다. 이거. 자, 우리가 그 교차율이라는 것도 지금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결론을 한번 이제 보아 갑시다. 자, A, B 사이에서 이거 양성접종 만든 거죠. 이거 양성접종. 양성접종의 생직세포의 비율이 뭐냐. 이걸 알아보기 쉬운 게 뭐예요? 바로 이 검정교배죠. 검정교배. 그럼 9119가 나왔죠? 그럼 생직세포 비율도 뭐예요? 요 놈들이 그대로 9119였다는 거지. 교차율 10%짜리였어요. 자, AD 사이에서도 보는 거죠. 이거 양성접종이죠? 이 양성접종이라고 하는 애를 역시 검정교배 한 거죠? 여기 검정교배 한 거예요. 검정교배. 이거 빠졌다, 여러분. 검정교배. 검정교배 하게 되면 뭐야? 이거 결국 얘들의 양성접종이 만드는 생직세포의 비율을 알기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생직세포 비율 보니까 얼마나 나왔어? 8, 2, 8. 생세포 비율 나왔지? 그러면 어떻게 돼? 교차율 20%지? 교차율 20%라고 하는 것은 A, D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는 걸 보여주죠. A, B보다는 A, D가 더 멀다. 그럼 뭐니까 어떻게 멀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여기 A가 있어. B가 여기 있대. 그럼 D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 여러분 순서가 사실 반대일 수도 있거든. A가 여기 있는데 B가 여기 있어. 근데 D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거리로 상대적 개념을 따진 거니까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반대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위치를 정확하게 잡으려면 BD 사이의 거리도 측정을 하셔야 돼. 그렇지? BD 사이의 거리가 3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BD 사이의 거리가 10이 될 수도 있지만 30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봤어요. 그럼 이 그림은 지금 독립의 법칙 만족할 때 생인세포를 나누는 비율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런 케이스하고 이런 케이스가 둘 다 50%의 제조합 빈도 나올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문제에는 각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다. 이건데 또 하나 케이스는
두 유전자가 한 염색체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각 유전자가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것은 밑에 있는 그림이고, 두 유전자가 한 염색체에 있지만 멀리 떠 있다는 그림은 요 위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독립이냐 연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식세포가 생식세포로, 즉 정자 난자로 감소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조합이 나올 거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재조합이 항상 일어난다고 보는 거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항상 재조합이 일어나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생식세포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애들은 염색체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F1에서 말하는 감수분열에서 말하는 제1감소에 말하는 재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식세포에서의 재조합, 그걸 우리는 얘기하기 때문에 유전하거든요. 자, 보시면 비율이 이런 애들과 이런 애들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염색체들이 배열되어서 감수분열, 또는 이렇게 배열돼서 감소분열이 일어날 수 있죠. 즉 염색체들별로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제1감수분열이 일어나면서 제1감수분열 분열이 일어날 때 얘들 각각 대문자 A가 대문자 F와 만날 수도 있지만 대문자 F가 소문자 F와 만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립적인 것 같은 거죠. 결국 비율은 똑같이 1대1 대 1대1이야.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양성잡종이 내가 뭐 한다? 양성잡종이 내가 만드는 생식세포가 1대1 대 1대1이냐? 이것 따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따지는 거야. 그걸 따져서 1대1 대1 나오면 독립. 아니면 연관. 알겠죠? 아니면 연관. 자, 연관이 되어 있으면 재조합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조합된 애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여기까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교재에 있는 그림이니까요. 이거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염색체상에 같이 있는 것은 연관.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낼 때 어떤 비율로 만들어내는지 가지고 우리가 재조합 빈도라는 걸 얘기한다. 재조합 빈도라고 하는 것은 두 유전자 간의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거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자, 먼저 완전 연관이라고 한다는 용어를 보게 되면 교차율이 0%예요. 두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제로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식세포의 비율, 자, 이게 중요하죠. 생식세포 비율 1대 빵 대 빵 대 1 이런 비율로 나오는 거야. 재조합이 되는 애들이 안 만들어져. 자, 반면에 불완전 연관, 자, 연관이 되었건 불완전 연관이 되었건 이건 다 연관이에요. 연관이 되었건 불완전 연관이 되었건 이건 다 연관이에요. 연관은 같은 원체상에 있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케이스야. 그래서 그 연관 상태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 연관이라고 불러요. 교차율은 0보다는 크고 50보다는 작다. 리콤비네이션 레이트, 즉 재조합 빈도, 교차율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크고 50% 작지. 왜? 독립이 되어 봐야 이게 교차율 50%야. 이게 최대값이고 얘는 그 사이에 값이 있는 거죠. 자, 비율, 생식세포 비율,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N대 1대 1대 N이야. N대 1대 1대 N. 교차율이 크면 클수록 두 유전자 사이 거리는 멀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두 유전자 사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교차율은 커진다. 독립은 두 가지가 가능하죠. 두 유전자가 같은 현상에 있는데 멀리 떨어지는 케이스, 두 유전자가 각기 다른 연체에 있는 케이스. 시험 문제는 밑에 걸로 물어봐. 각기 다른 연체에 있다라는 걸로 물어본다고. 교차율 50%, 생식세포 비율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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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정겹에 있다면 표현형의 비율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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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지. 자가겹에 있다면 9대 3대 3대 1. 9칸, 3칸, 3칸, 1칸 그거지. 불완전 연관이면 1대 1, N대 1대 1대 N. 오케이? 재조합이 된 애들이 항상 숫자가 작아. 재조합이 된 애들이 항상 숫자가 작다고. 자가급에 하면 다 세야 돼. 귀찮아. 에? 다 세야지. N, 1, 1, N인데 N, 1, 1, N 아니야? 재조합된 애들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칸을 다 세야 돼. 9칸, 3칸, 3칸, 1칸을 다 세야 돼.
숫자들을. 귀찮아요. n제곱이지. n제곱이지. 이거 다 세야 되잖아. 네? 얼마나 귀찮은지 알겠죠? 네? 귀찮은 일이에요. 그지? 이건데, 이게 수치로 보면은. 얼마나 귀찮아, 이게. 그지? 네. 자, 여기 보세요. 상인연관, 상반연관. 딱 보면 이거 상반연관이야. 다른 문자끼리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 상반연관이라 불러요. 다른 문자끼리 연관되어 있으면 이걸 상반연관이라 불러. 상반연관 예를 검정교배해. 그럼 2, 3, 3, 2. 뭔가 약간 익숙하지 않지? n, 1, 1, n이야. 그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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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니까. 재조합된 거 맞지? 근데 재조합된 게 누가 재조합된 거야? 양쪽에 있는 애가 재조합된 거예요. 교차형이에요. 교차율은요, 40%. 네. n, 1, 1, n 나왔는데 여기서는 얘들이 n이야. 그죠? 1.5대 1대 1대 1.5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여기서는 거꾸로 적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면 부모가 준 것이 결국 n이라는 걸 구성하니까 그렇지. 이건 이제 참고로 하는 거야. 그러면 같은 문자끼리 연관되어 있으면 이렇게 대문자끼리 연관되어 있으면 이건 이제 상인연관이라고 부르죠. 상인연관. 우리는 상인연관에 대한 거를 먼저 봤었고요. 같은 염색체에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상인연관을 먼저 봤었고, 이 경우는 지금 반대지. 상반연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염색체가 재조합되면 저런 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반연관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잖아. 같은 양성접종이지만 연관된 상태가 다르다고.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관과 교차에 대한 얘기, 모건의 실험을 이렇게 쭉 얘기해 봤어요. 자, 모건이라는 분이 이제 염색체 지도라는 걸 개발해서 염색체 지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염색체 지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잠깐 이거 볼게요. 모건이라는 분이 염색체 지도를 얘기했어요. 내가 교배 실험을 해보니까 교차율들을 다 계산할 수 있었다. 교차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유전자 간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두 유전자 간의 거리를 삼정 검정법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각각의 유전자들의 위치를 염색체상에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교차율을 계산해 본 거죠. 지금 교차율을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럼 A, B, C, D라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A, B, C, D라는 유전자가 나왔는데 A, B, C, D라는 유전자들 간의 교차율이 저와 같은 비율로 나왔어요. 근데 딱 보니까 50% 교차율이 없죠. 그럼 50%라는 교차율이 없으니까 이것은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멀리 있는가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멀리 있죠. 처음 기준 얘를 잡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일 멀리 있잖아. 뭐 쟤네들이 제일 멀리 있으면 나머지는 다 그 안에 있겠지. 그럼 B하고 D를 제일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나머지는 다 하면 돼. 그러면 B하고 D가 기준이기 때문에 B로부터 11만큼 떨어진 곳에 A가 있지. 그럼 이게 11만큼 떨어진 곳에 A가 있죠. 11만큼. C는 4만큼 떨어진 곳에 있죠. B, C 여기 있죠. B, C 7만큼 떨어진 곳에 7. B로부터 7만큼 떨어진 곳에 C 있죠. 그럼 7. 나머지는 그럼 4. 합하면 11. 그치?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요? 어렵지 않죠. 예? 예. 그럼 위치 다 잡았죠? 위치 다 잡았잖아. 우리가 염색체 지도 그린 거 진짜 쉬워. 교차율 나오면 50% 교차율 나왔어? 다른 요체 있다. 50% 교차율보다 다 작아? 그럼 무조건 같은 요체에 있는 건데 기준점은요? 가장 멀리 있는 거 둘을 잡는 거야. 그러면 쉽게 위치들을 잡아낼 수 있어. 자, 교차율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5%만큼 떨어져 있다 말하면 좀 그러니까 지도 단위만큼 떨어져 있다. 5 지도 단위, 5cm모르간 이렇게 표현해요. 지도 단위는 센티모르간이라는 단위예요. 이제 센티모르간. 이거 7cm모르간 떨어져 있네. 4cm모르간만큼 떨어져 있네. A하고 B는 11cm모르간만큼 떨어져 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염색체 지도, 연관 지도 그리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했었던 실험에 대한 얘기를 다 했어요. 모건이라고 하는 분이 했었던 실험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약간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 해요. 바로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이라는 거예요. 자, 필기하십시오. 자, 하디 와인버그 두 명이에요.
하디라는 분과 와인버그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은 이제 뭐냐면 법칙 또는 평형 법칙인데, 이것은 뭐냐면 집단 내 유전자 풀에 변화가 없다. 이게 정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세대 간의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일정하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입니다. 자, 용어가 하나 나왔으니까 여러분,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한 서식지에 살면서 같은 종이면 그걸 이제 개체군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제 집단이에요. 한 서식지 내 같은 종, 개체군. 이걸 이제 우리가 개체군 집단이라고 부르는데,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단이 가진 전체 유전자 있죠. 전체 유전자. 이것을 우리가 유전자 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전자 풀. 집단이 가진 전체 유전자죠. 집단이 가진 전체 유전자. 자, 그럼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이렇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가 문자, 대문자 A라는 유전자가 있고요. 소문자 A라는 유전자가 이제 있어요. 대문자 A라는 유전자는 전체 집단에서 본다면 80%의 빈도로 있고요. 소문자 A 전체 집단에서 본다면 20%의 빈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 이제 풀이에요. 이게 세대 간의 일정의 유지가 되고 변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집단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다. 이 비율이 유지가 된다. 세대가 흘러가도 대립유전자 빈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조건이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을 만족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을 만족하는 조건에서 이러한 유전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빈도로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하디 와인버그 평형을 응용해서 물어보는 것은 대립유전자 빈도를 줬을 때 이런 애들의 빈도는 어떻게 되니? 또는 표현이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디 와인버그 평형을 우리가 문제로 풀어가거나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빈도를 알아야죠.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은 이 빈도를 물어보게끔 하는 시험 문제들도 있고, 어떤 시험들은 이걸 그냥 주고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어요. 역으로 이걸 아는 결과, 나오는 결과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빈도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스무스하게 갈게요. 스무스하게.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조건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에 대문자 A, 자, 대문자 A의 빈도는 0.8의 빈도고, 소문자 A의 빈도가 0.2의 빈도래요. 이게 이제 유지가 된대요. 0.2의 빈도고 유지가 된대요. 자, 그리고 만약에 상념대체 유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상념대체 유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집단에서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가 나올 빈도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집단 내에 더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바뀌잖아요. 내가 구슬을 꺼낸다 생각합시다. 이게 구슬이 들어있는 통인데, 이 구슬에 들어있는 저 통 안에 대문자 A 구슬이 80%, 소문자 A의 구슬이 80%야. 근데 내가 이거를 구슬을 뽑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유전자를 구성하는 개체를 만든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 상념대체 유전이기 때문에 구슬을 이제 2번 뽑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2번 뽑을 때 빈도가 바뀌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거야. 2번 뽑으니까 요 A, 요 제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식을 풀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대문자 A를 연달아 2번 뽑을 확률, 대문자 A하고 소문자 A를 뽑을 확률이죠. 대문자 A를 처음에 뽑고 소문자 A를 뽑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소문자 A를 뽑고 대문자 A를 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식이 곱하기 2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소문자 A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형접합자일 확률은 결국 이거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요 빈도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2 곱하기 0.8 곱하기 0.2가 되기 때문에 0.32의 빈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하디-와인버그의 평을 만족한다는 조건이 나와야 되고, 그럼 그 조건 하에서 데리베이티브 빈도를 주면은 내가 구슬을 뽑는 것과 똑같이 개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개체가 어떤 빈도로 있을 건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애하고 만나가지고요, 이런 애가 될 확률이 얼마죠? 이건 말할 수 있죠. 아, 얘가 이거 대문자 A를 줄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서 소문자 A를 줄여야 되는데 그 줄 확률이 2분의 1이지. 그럼 4분의 1의 확률로 얘가 만들어지는데, 거꾸로 여기서 소문자 A를 주고 여기서 대문자 A를 줘서 얘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확률적으로는 2분의 1이잖아요. 퍼넷사각형 그려도 뭐 이거 쉽게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4분의 2의 확률이니까 2분의 1의 확률은 쉽게 알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어느 집단이 있는데 대문자 A가 0.8의 빈도고 소문자 A의 빈도가 0.2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게 상념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이거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A의 제곱 더하기 2AA 더하기 A의 제곱이라는 것에서 얘들의 빈도니까 0.3이 나왔던 거잖아요. 자, 숫자 한번 바꿔볼까요? 얘가 0.5고 얘가 0.5라고 얘기한 것 같죠. 집단 내에서 0.5와 0.5의 빈도가 있다. 이런 애들만 만약에 살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런 애들만 살고 있는 애들이잖아. 그럼 이런 애들끼리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빈도가 같아요. 자, 이 상황에서 상념일체 유전이라면 어떻게 되지? 요거 했을 때 0.5 나오잖아요. 0.5, 0.5가 들어간 거니까 2 곱하기 0.5 곱하기 0.5, 0.5는 어떻게 돼? 예? 0.5 빈도 나오잖아요. 다를 바 없죠? 다를 바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조건을 주고 풀어가냐가 다를 뿐이야. 여기서는 유전장이 아예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대로 풀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 빈도를 계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렵게 한번 가볼게요. 자, 상념색체 유전인 경우와 성념색체 유전인 경우를 이제 보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하디 와인버그의 평형을 만족하는 집단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데리베이티브 빈도를 알았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상념색체냐 또는 성념색체냐, 쉽게 말하면 소위 X염색체에 있는 거냐 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유전자형의 빈도를 맞추는 거였잖아요. 즉 표현형의 빈도를 맞추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해가요? 자, 이번엔 그럼 X염색체에 있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그 생명이라고 해볼게요. 생명. 자, X의 대문자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인의 빈도는 0.8이고요. 소문자 A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X염체는 생명. 이게 0.2의 빈도라는 거야. 그러면 생명인 여자는 얼마의 빈도로 있는가 를 예상을 해보라는 거지. 생명인 여자. 그럼 생명인 여자니까 어떻게 이제 계산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뭐 자연계는 항상 1대1이니까 이걸 가정해 봅시다. 자연계는 항상 1대1이니까요. 그럼 생명인 여자니까 XA인 사람을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X는 2번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지? 이 중에 생명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생명이죠? 자, 생명은 이 사람이 생명이죠? 이 사람이 생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빈도 0.04죠? 0.2의 제곱. 자, 그런데 생명인 여자는 남녀 중에서는 반만 여자거든? 그럼 나누기 2 해야지. 그럼 다 얼마예요? 0.02%죠? 아시겠습니까?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생명이 남자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이 남자 구하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유전자 풀에서 한 번만 선택하면 되죠. X형 대체를. X형 대체를 한 번만 선택하면 되죠. 남자는 XY잖아요. 남녀의 비율은요. 1대1이고요. 그러면 생명인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지. 식 풀면 그대로고 XA. 그럼 뭐 얼마야? 0.2의 빈도인데 남녀의 비율은 1대1이니까 나누기 2를 하니까 0.1이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이거 문제를 좀 풀어야지 좀 이해가 더 잘 돼요. 우리가 하디-와이머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슬 뽑기하고 똑같은 거야. 빈도가 나와 있으면 그 빈도에 맞춰가지고요. 어떤 유전자가 표현이 될 건가를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구슬의 빈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념색체 유전이라면 2번 구슬을 뽑는 거고, 그지? 그럼 그 빈도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성념색체 유전이라면 달라. X형체라고 했을 때 여자라면 2번 뽑아야 돼, X형체를. 그리고 남녀의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누기 2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남자라면 X형체니까 한 번만 뽑으면 되지. 그지? 이해가요? 자, 그럼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야. 상념색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열성질환이 있고요. 그럼 남자 여자 다 이제 공통적으로 상념색체 열성질환이죠. 그때 이제 질환자의 빈도가 9%였다는 거야. 전체 인구 중에서. 그럼 하디-와인버그의 평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질환 유전자의 빈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질환 유전자예요. 질환자가 아니라. 질환 유전자의 빈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럼 상념색체 유전이니까 B 플러스 B. 자, 여기서 이 소문자 B가 질환 유전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상념색체니까 여기 제곱은 1이었죠. 그러면 B의 제곱 더하기 2BB 더하기 B의 제곱은 1인데 여기서 질환자인 애들은 얘들만 질환자잖아. 근데 얘의 빈도가 9%였으니까 얘의 빈도가 0.09라는 얘기라고. 그럼 B의 제곱 했을 때 0.09가 나왔다는 것은 B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3이죠? 답은 얼마예요? 답은 0.3.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문제를 내든지 간에 풀어갈 수가 있는데 공식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상념체는 어떻게 한다고? 제곱. 상념체면 여자는 제곱하셔야 돼. XX니까. 남자는 1승 해야 돼. 1승.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하디-와인버그의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세대 간의 대립연자의 빈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면서 빈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였습니다. 빈도를 가지고요. 빈도를 주고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의 비율을 물어볼 수가 있고, 또는 유전자형이나 표현형의 빈도를 주고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역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유전학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하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질문 올리시고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2단원 유전학에 대한 내용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